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이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예,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교통정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9946님, 지금 고속도로 구리 톨게이트 지나 하남 방향 안개가 심합니다. 접촉사고도 있고요.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보내주셨는데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해당 구간 조심해서 지내시기 바라고요. 1628님, 대선 후보 공약, 해설 정리, 수능 앞두고 비법 과외받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성과는 먼 공약은 후보를 다시 보게 만들죠 하셨는데 그래요. 공약이 나오고 여러 가지 후보들의 행보가 있을 때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국민은 가난하고 나라는 부자인 게 맞습니까?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반면에 재정적자 걱정하시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제 생각이 맞았나 틀렸나 이게 의심될 때는 저하고 생각이 제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택 청약 시장이요. 네. 이게 살아생전에 과연 주택 청약이라는 것에 당첨이 돼볼 수 있을 것인가. 네. 일단 저는 접었거든요. 사실 주변에서 한 번도 못 보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공이 일부 확대된다는 소식 때문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런 거 노리는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요. 네. 오늘 꿀팁 다 알려주실 거죠? 네, 꿀팁 다 방출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입니다. 예.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좀 전에 복권 얘기하셨는데 그 흔히들 6개 숫자 맞추는 복권은 확률이 814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청약은 경쟁률 해봐야 높은 곳이 1000대 1을 넘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경쟁률이나 확률상으로는 나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1000명 중에 1000대 1의 1000명 중에 당첨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계속 넣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복권이야 우리가 숫자 6개만 맞추 이 마킹을 하면 네. 일단은 당첨 가능성에 들어가기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당첨 가능성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좀 넓혔어요. 무슨 뜻이냐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는 결혼을 했어야만 하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평생 동안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어도 가능성이 제로였던 거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도 자녀가 없으면은 이거는 가능성이 제로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신혼부부와 또 생애 최초 물량에서 추천 물량을 따로 편성을 한다. 이런 게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입니다.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 네. 이 배려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추천 물량을 계속 늘려서 다른 사람들까지 줄을 설 수 있게 더 넓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분들 우선해서 해줄 거예요. 잠시 기다리세요. 줄 못 씁니다라고 했던 분들까지 줄에 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다 보니까 기존 분들이 오히려 조금 물량을 뺏길 수 있는 자기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주택에서는 제도가 바뀌지는 않고요.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새로 그 안에서 추첨으로 할 수 있는 물량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원서를 받아주는 대상이 늘어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추첨 확률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그렇죠. 일단 원서는 받아준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생각보다 요거보다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예. 의견 엇갈리는데 맞습니다. 1인 가구나 좀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들도 특공 추첨제에 원서는 낼 수 있다. 네.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보자면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 공급 민영주택에서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 제한이 있었어요. 맞벌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이 160%.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도시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1.6배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소득이 좀 적은 분들부터 우선할게요 라는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대대손손 가난한데 내가 지금 운 좋게 취업을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직장 혹은 많이 버는 자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부터 이제 돈 모아가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나는 청약 기회가 없느냐 하는 불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단 원서는 접수를 해주겠다. 그리고 특별공급 물량 중에 30% 안에는 다 섞어가지고 추첨해서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이 높으신 분들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이 많으신 분들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뭐 금수저 특공의 네.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좀 배제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부동산 자산이 3억 3천 초과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한 상위 20% 정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을 배제를 하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서 포함되는 이 자산의 기준은 부동산만 포함이 돼요. 아, 그러니까 현금으로 100억을 통장에 갖고 있어도 아니면은 금융소득 이런 거는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되는군요. 예, 그렇죠.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으로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뭐 10억 정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2%만 계산하든 뭐 2천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간 소득에 포함은 되겠죠. 하지만 맘만 먹으면 이 이자가 없는 통장에 넣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약간의 조금 허점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금융소득은 왜냐하면 맘만 먹으면 사실은 줄여놓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100억이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지만 공고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소득을 봐요. 금융 재산을 네. 봐요. 보려면은.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에 박인미 기자님 제 100억 좀 잠깐 맡아주세요. 해가지고 통장에서 뺄 수도 있는 거니까. 전 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걸 촘촘하게 법을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자산은 좀 배제를 한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소득으로 환산이 되니까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사리 뭐 명의를 이전하거나 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지 않으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과 토지가 되겠죠. 3억 3천 이하인 분들만 여기 청약에 넣을 수 있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넣는 사람 중에 1순위가 자녀가 있는 자가 1순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세대를 예를 들어 뽑는다. 신혼부부 중에서. 그럴 때 자녀가 있는 분이 뭐 200세대, 네. 자녀가 없는 분이 100세대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총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3대 1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분이 1순위니까 사실은 자녀가 없는 분들은 다 빼야 되고 2대 1의 경쟁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배려를 하기 위해서 자녀가 없으니 요즘에는 집이 구해져야 자녀를 얻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녀가 없어도 일단 전체 물량 중, 즉 100세대 중에 30% 이게 특공 물량 100세대 중이에요. 그 30%는 추첨을 통해 가지고 당첨 기회를 좀 제공을 해주게 됐습니다. 1379님이 네. 혹시 1억 원 미만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생애 첫 특공 안 되나요? 물어보셨는데 3억 3천 미만이잖아요. 안 이분은 됩니다. 어떻게 되세요? 그거 제가 말씀드린 자산 기준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자산 기준이고 그렇군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어떤 형태로든 주택을 한 번이라도 소유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부모님이 무슨 세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자녀한테 잠깐 명의만 이렇게 잠깐 뭐 해놓는 경우에 다시 없애는. 나는 내 집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그런 흔적이 한 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게 이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집을 가지는 사람이 있었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은 안 됩니다. 이런 거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최근에 전세금 많이 올라서 그 빌라 네. 그 크게 원하지 않는데 빌라를 소유하게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이 추첨제 확대로 풀리는 물량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일단 작년 기준으로 보자면 민영주택으로 공급된 게 6만 호 정도였고요. 이 중에 이 추첨제로 뽑는 게 뭐 특별 공급 중에 30%니까 뭐 18,000가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겨날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민영주택이 얼마나 공급될지는 사실은 모를 일입니다. 모를 일인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럼 내 기회가 얼마나 생기냐. 자, 1000세대가 분양을 한다. 그러면 그중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한 200세대 정도, 20% 정도가 나오면 거기에 30%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한 6% 정도는 추첨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없던 물량이 전체의 6%가 생기는 거고 또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지원을 할 수는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청약 면적이 좀 제한됩니다. 혼자 산다라고 한다면 넣을 수는 있으나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평형에만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그거는 약간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1인 가구가 당첨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엔 아예 제로였는데 0%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될 수가 없었는데 네. 지금은 전체 물량 중에 한 6%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도. 그렇죠. 하지만 이게 좀 전에 60제곱미터 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즘에 이 공급하는 아파트들을 보면 85제곱미터 위주로 공급을 하는 곳들이 있고 아니면은 뭐 59제곱미터부터 다양하게 공급을 하는 곳들이 있어서 어떤 면적을 어떻게 공급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가 다른 가구의 형태하고 경합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게 6%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이건 또 같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라서 여러 가지 특별 공급과 이런 것들 다 네. 합쳐서 그 안에서 경합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죠.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거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면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는 원서도 못 넣으셨었던 분들이 이제는 원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은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해석하기에 야 청약 시장이 이렇게 과열됐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그거는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0%에서 조금은 올라갔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8월 30일에도 저희가 청약 통장 한번 총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주택 청약 가점제 있잖아요. 네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얼마 이상 돼야 이게 유리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가입 기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 걸 기다릴 수 없는 분들은 남의 시간을 조금 사올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른 가족이 부었던 청약 통장을 명의 이전을 해오거나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오래전에 만들어 놓으신 부모님이나 네.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깨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 통장이 나보다 가입 기간이 오래되었을 경우에 그걸 이제 내 명의로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사온다. 돈 주는 건 아니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가끔 받는 질문인데 네. 그럼 청약 통장 증여나 상속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기 명의로 보통 이제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청약통장을 깰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두신 분들이 있어요. 뭐 납입은 안 하더라도. 근데 민영주택에서는 납입을 안 해도 가입 기간은 계속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15년이 맥스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뭐 담긴 금액이라든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끌어올 수가 있어서 그걸 이제 증여를 받거나 또 나중에 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게 되는 상속도 가능은 하긴 해요. 이렇게 될 때 모든 걸 다 승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너에게 줄 의향이 있다 하실 때 네. 내가 받았다 혼자 뿌듯하면 안 되잖아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엔 뭐 대부분 다 청약통장 갖고 계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물려받기 전에 이걸 먼저 깨야 됩니다. 네, 빈손으로 만들고 손에는 하나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승계를 받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상의를 그렇죠. 해보셔야겠네요. 네네. 해서 은행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확실히 유리한 건지 이걸 따져보고 깨야지 한번 깼다 그러면 이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거는 AS가 안 됩니다. 네.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청약 통장이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되냐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청약 통장이 옛날에는 청약 예금, 뭐 부금, 청약 저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2009년 5월에 지금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하나의 통장으로 합쳐졌어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 있었던 통장은 주택의 면적 그리고 공급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네. 민영주택을 들어가려면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초과하면 청약예금, 이하면은 청약부금이었고 공공주택 그러니까 LH나 SH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청약저축 이걸 갖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 중에 또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000년 3월 27일에 주택 공급에 관한 이 공급 규칙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3월 26일까지 가입한 청약통장은 명의 이전이 그냥 되고 증여가 네. 그 이후에 가입한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만 명의 이전이 되고 나머지는 상속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참 복잡합니다. 많이 그때는 복잡합니다. 이걸 왜 세 가지로 나눠놨나. 저도 셋 중에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상속을 받는다 하면 상속으로 그 효력을 이어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관련 규칙이 변경되기 전인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통장 가족 간의 명의 이전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증여로서 가능합니다. 그냥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갖고 있는 통장 효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명의를 이어받을 사람이 세대주여야 돼요.
그런데 세대주는 그 세대에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보통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로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녀를 세대주로 하고 싶다면 분리를 해서 자녀를 세대주로 만들어야 되긴 하나 이 세대주는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만 3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30세가 안 된다고 한다면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의 기준을 맞췄을 때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그러니까 그거부터 알아보셔야 되죠. 이 사람이 청약통장을 받을 통장은 있는데 물려주실 통장은 이미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받을 자격 조건이 되느냐. 그래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한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 그게 가능하면 세대주가 되고 그 세대주가 이제 통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옮겨받았을 때는 기존에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유지했던 청약통장이다라고 한다면 그 가입기간이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영주택 청약할 때는 그 기간을 최대 15년, 17점까지 계산이 돼요. 네. 이게 왜 15년인데 왜 17점이지? 6개월 미만은 1점 이렇게 줍니다. 1년 미만은 2점 이렇게 돼가지고 네. 15년을 꽉 채우면 총 17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통장이 없다 이런 분들은 물려받으면 이 15년에 무조건 7점짜리를 유리하죠.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려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 네. 이 가입 기간 채우려고 제가 6개월이 필요한데 네. 그 6개월치를 처음에 한 번에 낼 수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돈을 내는 것과 가입 기간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점제, 민영주택 가점제에서의 기간은 그냥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든 지금 말씀드린 증여나 상속 방법 외에는 그냥 시간을 기다려서 채울 수밖에는 없고 10만 원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한 네. 달은 한 달이다. 네, 안 내도 한 달로 인정을 해줍니다. 민영주택에서는. 그런데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는 그 납입 횟수나 그 금액들 있죠. 이거는 절대치 한 달에 최대 금액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낼 수 있지만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내가 청약통장에 지금 한 100만 원 정도를 더 넣어야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도 10만 원씩 10달을 넣어야 돼요. 그 국민주택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납입을 꾸준하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은 그러면 금액은 아무 때나 넣으셔도 돼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그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가지고 지역별 예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최소 3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있는데 이거는 공고일 전에만 하루 전에만이라도 한 번에 넣어두실 수가 있는데 공공주택은 그렇지 않다. 근데 민영주택에서요 가끔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당첨된 분 보니까 네. 이 지역은 최소 그 넣어둔 돈이 3,300만 원이 넘습디다 이런 얘기가 가끔 나와요. 그건 왜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건 금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많게 넣거나 적게 넣거나 그거 이상만 넣으면 당첨이 되는 거고. 하지만 거기에 넣은 분들이 워낙 꾸준히 넣어두셨다. 네, 그런 느낌일 것 같고 국민주택은 그 금액이 중요합니다. 최소 커트라인이 2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주택은 10만 원씩 몇 회를 넣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보는 건 이 지역에 국민주택이 분양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공공주택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네. 공공주택은 어떻습니까?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4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냐 아니면 이하냐. 이하일 경우에는 납입하는 횟수가 중요해요. 얼마를 넣든지 간에. 그러니까 2만 원씩 넣어도 되고 3만 원씩 넣어도 되고 50만 원씩 넣어도 되는데 몇 회를 넣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보는데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권이 생겨요. 그런데 그 금액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넣든 500만 원을 넣든 1월 한 달에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 꾸준하게 10만 원씩 계속 부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시간을 버시는 게 유리하네요. 그렇죠. 자, 청약 예금이나 부금을 청약 저축으로 바꾼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네, 청약 예금이나 부금을 청약 저축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청약 저축에서 예금이나 부금으로 가는 건 가능하고 즉 옛날에 있던 공공주택용 청약통장에서 민영주택용으로 이전하는 건 가능한데 민영주택용 통장에서 공공주택용 쪽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 번 움직이게 되면 그것도 다시 환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바꿀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것들 꼼꼼히 따져보시고 청약저축은 사실은 안 바꾸시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선 유리해요. 그렇죠. 예, 대부분의 경우에서 유리하니까 민영주택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민영주택용 통장이 없네? 라고 하면 그냥 가족들 중에 누군가 청약예금,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죠. 그걸 만들어서 유지하는 게 사실은 유리한 거고 가급적이면 청약저축 통장은 다른 걸로 안 바꾸시고 납입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이건 그냥 살아생전에 증여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유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서미경님이 이런 질문 주시네요. 네. 남편이 이 주택 청약을 안 들어서 저는 네. 안 들었어요. 주택을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는데 제 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남편 거 아내 명의로 이전하는 거 됩니까? 물어보셨어요. 지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청약저축이라면 이전은 가능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 가입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남편분께서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이 되실 수도 있죠. 당첨이 되고 그 집에 그냥 쭉 살면 좋기도 한데 다음에 또 그 집을 팔고 청약을 또 넣을 수 있는 수요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 구성원은 사실은 모두 청약저축을 갖고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 일 그걸 대비해서는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큰 그림 보자는 말씀으로 네. 이해했습니다. 자, 조부모님, 부모님 청약통장 물려받았을 때 본인도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1인 1통장 기준이니까 어떤 게 유리한지 금융기관 가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궁금해요. 뭔가를 이전 받는다, 네. 상속 받는다, 증여세, 상속세 이게 나오지 않을까요? 나옵니다. 그 청약통장 안에 있는 돈이 얼마에 따라서 증여세나 상속세 대상은 되는데 증여세는 성인 기준 5천만 원까지는 면제가 돼요. 공제가 되니까 사실 청약통장에 그렇게 많은 돈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른 것까지 같이 증여가 네. 될 경우에는 그것도 부담이 조금은 될 수는 있습니다. 8702님 질문 한번 해결을 해드릴까요? 네. 아직 분양권이 있으신데 네. 등기 설정을 안 하셨대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그걸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런 분들은 저는 생애 최초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시네요. 이게 당첨된 거라고 한다면은 생애 최초 대상은 이제 앞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등기 설정 이전에 분양권을 팔면 본인이 대상이 되느냐 물어보셨는데 네네. 등기 설정 되면 일단 무조건 안 되는 안 거죠. 됩니다. 만약에 그 전에 법적으로 등기를 하기 전에 파시면 상관없는 네네. 거고요. 근데 그게 프로세스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 그렇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매- 실질적으로 아예 그냥 계약하기 전에 포기를 하는 거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은 불가능하다라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4947님 왜 여러분들께서 저도 아직 제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9298님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제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청약 제도부터 간단히 바꿔야 되겠구만요. 너무 맞아요. 복잡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이게 70년대 즈음부터 청약 네. 제도가 생기면서 아파트에 공급되는 유형도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법이 계속 보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네. 복잡하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또 바뀌다 보니까 청약은 학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자, 청약학원의 일타 강사입니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